라이벌 구도는 격투기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압도적인 챔피언이 도전자들을 깡통마냥 구기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지만 두 최상위권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것도 시청자 입장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우스만 대 코빙턴, 볼카노프스키 대 할로웨이, 피거레드 대 모레노 등 라이벌 구도는 챔피언 벨트를 위해 죽도록 훈련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피튀기게 싸우는 두 비등한 선수들의 퍼포먼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아데사냐와 페레라는 뭔가 다른 느낌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둘은 과거에 2번 싸운 적이 있지만 옥타곤이 아닌 킥복싱 링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종합격투기와 킥복싱의 가장 큰 차이는 그래플링의 유무이지만 링 자체도 옥타곤과 매우 다릅니다. 사각형인 링은 코너의 각이 90도이지만 옥타곤은 135도로 이 추가적인 45도는 구석에 갇힐 확률을 낮추어주고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줘서 링이 아닌 옥타곤은 푸더크가 뛰어난 아데사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의 경기는 두 번 다 페레라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1차전은 아데사냐의 승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고 2차전은 KO 직전까지 아데사냐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3차전의 양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후로 아데사냐는 종합격투기로 와서 단 1년 반 만에 로버트 휘테커를 꺾고 UFC 미드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페레라는 반면 글로리 미드급 타이틀을 4번 방어하고 라이트 헤비급으로 올라가서 글로리 역사상 최초 두체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페레라는 2020년에 레거시 파이팅 얼라이언스와 계약하면서 본격적인 프로 격투기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킥복싱에서 무시무시했던 무기들이 격투기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프트 훅이 여전히 엄청났는데 페레라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셋업을 통해 레프트 훅을 성공시킵니다. 펀치를 던질 때 같은 주먹을 2번 강하게 휘두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레프트 훅을 던지고 회전한 몸을 다시 리셋한 다음 다시 레프트를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를 던지고 레프트를 던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파워를 실어 던질 수 있습니다. 페레라는 라이트 킥이나 니킥을 던지고 다리가 내려오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을 사용해 거대한 레프트 훅을 던집니다. 라이트 오버핸드를 던지고 레프트 훅을 던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킥복싱 2차전에서 아데사냐를 KO시킨 콤보가 라이트 오버핸드 그리고 레프트 훅입니다. 오버핸드를 피하기 위해 몸을 왼쪽으로 기울인 아데사냐를 깔끔한 레프트 훅으로 잠재우는 장면은 모두가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페레라의 헤드킥은 레프트 훅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본인에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카운터 펀처들은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해줘야 카운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공격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를 찔러서 공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데사냐는 페인트와 잽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이끌어내고 카운터를 성공시킵니다. 페레라는 대신 킥을 던집니다. 잽 같은 작은 공격에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도 헤드킥같이 큰 공격을 맞은 상대는 당황해서 얼떨결에 주먹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면 페레라가 주특기인 레프트 훅으로 카운터를 성공시킵니다. 이제 둘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키가 194cm로 비슷하고 리치 또한 페레라 2m, 아데사냐 2m 3cm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파이팅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아데사냐의 게임은 수많은 겹의 페인트로 감춰져 있습니다. 스텝 페인트를 꾸준히 던져서 진짜 공격과 가짜 공격이 헷갈리게 하고 상대가 이 스텝에 익숙해져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진짜 잽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데사냐가 스텝 페인트를 줄 때 상대는 잽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텝을 밟고 잽이 아니라 레그킥을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까다롭고 잽 페인트 레그킥의 삼지창으로 엄청난 포인트 파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초반에는 화려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공격도 종종 했지만 상대가 까다로워져가고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아데사냐는 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많은 선수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페레라는 반면에 무기의 종류가 더 적고 속임수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강한 펀치를 성공시킬 기회를 아주 잘 만들어갑니다. 가드를 올려도 몸 전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페레라는 다양한 셋업을 통해 이 가드를 움직여 빈틈을 만들어갑니다. 스트링랜드 상대로 계속 바디잽을 던져 스트링랜드가 가드를 내려 잽을 파링하게 했습니다. 잽이 나올 때마다 손이 내려가는 것을 본 페레라는 몸을 낮추어 또 다른 바디잽을 던지는 척 이번에는 레프트 훅으로 가드를 내리고 있는 스트링랜드를 강타했습니다. 가드가 단단한 브루노 실바 상대로 본인의 레프트 훅이 잘 들어가지 않자 페레라는 레프트 훅 말고 오히려 스트레이트를 성공시킬 기회를 노렸습니다. 스트레이트를 실바의 가드 사이로 꽂아 넣은 다음 다시 스트레이트를 던지는 척 레프트 훅을 던졌는데 실바는 스트레이트를 예상해서 가드를 중앙으로 모으다가 레프트 훅에 깔끔하게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 상대가 숨어있는 갑옷을 계속 두드려 빈틈을 만들고 그 빈틈을 끝내주게 잘 공략합니다. 하지만 페레라의 스타일은 아데사냐의 스타일보다 킥복싱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킥복싱에서는 링이 더 작고 글러브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보다는 가드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가드를 올리면 큰 글러브 때문에 가려지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가드를 바짝 올리는 방식은 킥복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방어 수단입니다. 페레라는 이런 가드 의존도가 높은 선수들을 잘 공략합니다. 하지만 격투기에서는 옥타곤이 크고 글러브가 작고 테이크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빈틈이 많을 뿐더러 테이크다운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이 더 중요해지고 가드의 의존도가 줄어들어 거리 조절의 마스터인 아데사냐의 스타일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페레라가 아무리 상대의 가드를 잘 조절해서 빈틈을 만든다고 해도 아데사냐는 큰 옥타곤을 활용해서 거리 싸움을 할 것이기 때문에 페레라의 셋업들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 하든지 그냥 백스텝을 밟을 것이고 잽 페인트 레그킥으로 포인트 싸움을 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스트링랜드나 브루노 실바처럼 발붙이고 그냥 가드를 올리거나 손을 뻗어서 모든 펀치를 파링하려 하는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상대가 아데사냐이고, 이런 식의 원거리 포인트 싸움을 한다면 저는 아데사냐의 판정승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페레이라가 본인의 장점을 더 잘 살린다면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데사냐의 움직임을 묶어서 복싱거리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킥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레그킥으로 사냐의 푸더크를 묶어두고 바디킥이나 헤드킥으로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 아데사냐의 길목을 막아야 합니다. 페레이라는 평소에 킥을 100%로 던지지 않습니다. 주로 본인의 펀치를 셋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를 완전히 돌려서 강한 파워킥을 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아데사냐의 움직임을 묶어둘 정도의 강도로 킥을 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그킥과 바디킥을 통해 아데사냐의 좌우 움직임을 방해하고 전진 압박을 걸어 케이지로 몰아 움직일 공간을 차단해 그 잘난 푸더크를 봉쇄한 상태로 강한 복싱 콤보를 날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데사냐의 레그킥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는데, 페레이라의 레프트 훅이 강한 이유는 본인이 강하게 던진다는 사실도 한몫합니다.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레프트 훅을 던져도 몸 전체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빈틈이 생겨 카운터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레이라는 몸 전체를 돌리면서 온 힘을 실어 레프트 훅을 던집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앞다리도 회전해서 종아리의 뒷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레그킥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페레이라의 킥복싱 경기들을 보시면 페레이라가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그냥 강한 레그킥을 때려 넣어서 경기를 가져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데사냐의 약점을 보면 아데사냐의 주 방어 수단은 스웨이입니다. 스웨이를 하고 양훅으로 카운터를 날리는데, 키가 크기 때문에 허리만 뒤로 젖혀도 더 짧은 상대의 펀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페레이라처럼 긴 상대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뒤로 빼는 동작은 보기에 멋있고 카운터를 치기 수월해도 허리가 젖혀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 상대인 페레이라의 펀치가 아데사냐에 보호되어 있지 않은 턱을 맞추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매첩이 매우 흥미로운 이유가 아데사냐는 항상 본인보다 훨씬 작고 짧은 상대와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초에 특기가 원거리 포인트 싸움이고 주된 방어 수단이 허리를 젖혀 머리를 뒤로 빼는 스웨이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작은 선수에게는 끝내주지만 블라코비치처럼 상대적으로 긴 선수에게는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레이라는 아데사냐와 키가 동일하고 리치도 비슷할 뿐 아니라 다리는 더 깁니다. 이런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데사냐와 페레이라를 봤을 때 아데사냐의 킥복싱 스타일은 애초에 격투기에 더 유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킥복싱에서도 움직임을 많이 활용하고 가드에 덜 의존하고 앞손으로 다양한 셋업을 하고 페인트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격투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성공적이었다 봅니다. 하지만 페레이라의 스타일은 킥복싱에 더 맞춰진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드 뒤에 숨어있는 상대를 공략하기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푸더크도 아데사냐만큼 좋진 않아 종종 케이지에 몰려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레슬러를 상대할 때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데사냐의 움직임과 푸더크, 케이지 탈출 기술들은 그래플러들과 싸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페레이라가 격투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해도 이번 경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은 옥타곤에서 그냥 킥복싱 3차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데사냐가 그동안 갈고 닦아 MMA에 적응시킨 기술들과 페레이라의 비교적 부족한 경험의 격차가 더 작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체된 미들급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